때는 1943년 2월, 이곳은 소련 감차카 반도와 미국 알래스카를 잇는 알류시안 열도입니다. 쿠릴 열도와 일본 북부와도 멀지 않은 이곳 알류시안 열도의 서쪽 섬들을 주무대로 벌어지는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처음 이쪽 지역에 들어온 것은 미드웨이 해전과 동시인 1942년 6월이었는데 약 8개월이 지난 1943년 2월 초에는 미군의 반격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미군은 알류시안 열도의 일본군 본부인 키스카 섬에서 겨우 100km 정도 떨어진 암치트카 섬에 상륙해서 활주로를 신속히 만들고 일본군 폭격에 들어갔는데요. 1943년 2월 초에는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 작전이 완료된 시점이었고, 또한 1943년 2월 2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소련군의 대승으로 끝나서 1943년 2월은 추축국 군대가 앞으로 계속 겪을 고난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대본영도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대승을 거둔 소련군이 극동으로도 진출해 알류시안 및 북동 지역의 일본 영토들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일본군은 알류시안 열도를 지키던 북해 수비대와 이곳의 기타 부대들을 관할할 북방군을 새로 편성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북부군이라는 단위가 따로 있었지만 새로 알류시안에 파견된 북해 수비대는 그때까지 대본영 직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해 수비대를 북방군 산하로 배속시켜 지휘를 일원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키스카 섬과 아투 섬을 중심으로 확실한 방어 태세를 2월 말까지 갖추고 보급 부족, 지형, 날씨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비행장도 3월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에 맞서 방어선 증강을 위한 보급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과달카날에서 했던 것처럼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달카날을 잃었기 때문에 중부 솔로몬 제도 등의 방어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1943년 2월 알류시안 열도 일본군의 사정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1943년 1월 아투섬과 키스카섬의 일본군 병력은 각각 이 정도였고, 북방군이 편성되면서 키스카섬 병력은 제1지구대, 아투섬 병력은 제2지구대로 명명됩니다. 그렇지만 키스카섬에는 1942년에 상륙했던 해군 병력들도 있었고, 방금 나왔던 북방군이라는 단위는 육군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보급을 맡은 해군과는 계속 현지 협정을 체결해가면서 작전을 조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 북방군 참모였던 아라이 타케시의 기록에 따르면 대본영 차원에서 마련된 중앙협정에 이어 현지 협정으로 모자란 점을 채우는 과정에서 그동안 모자랐던 아투섬에 대한 보급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해군이 자기들 병력이 있는 키스카 보급에 대해 고집을 부려 애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월 10일경에는 일본 육군 보충 병력이 아투섬에 도착했고, 이후에도 아투섬으로의 수송을 3월 하순에 한 번 더 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서는 암치트카의 미군 비행장이 점점 자리를 잡아서 당시 미군의 키스카 공습에 관해 일본군 기록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1942년 11월부터 43년 2월까지 비슷하던 키스카 폭격 횟수가 3월부터는 기존 횟수의 2배 이상으로 뛰고 4월에는 3월 수치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알류시안에 제대로 된 비행장이 없어서 주로 이런 수상 전투기를 활용했는데, 1943년 2월에 6기를 보충했으나 그중 4기를 잃었고, 3월에도 6기를 보충했으나 7기를 잃어서 4월부터는 수상 전투기 보강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키스카에 대한 계속되는 공습을 당하면서 견디다 못한 일본군 알류시안 열도 방어의 중심은 키스카에서 차츰차츰 미군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아투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투와 키스카의 일본군 활주로 건설 작업은 여러 문제로 3월 말까지 각각 50% 정도밖에 진척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록 제공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군은 전략적으로 계속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미군의 봉쇄망을 뚫은 3월 10일에 대규모 보급 등의 성공으로 아투와 키스카의 일본군이 식량이 모자라서 굶는 일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당시 아투섬에 주둔 중이었던 어느 일본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눈 덮인 아투섬의 산악지대에서 스키를 즐기는 모습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3년 초 일본군은 아투와 키스카에 계속 해상 보급을 추진하는데 미군 항공대와 함정들의 공격으로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1943년 2월 14일
3,100톤급의 일본 수송선 아카가네 마루와 호위함 한 척이 제16선단이란 이름으로 쿠릴 열도를 떠나 아투섬으로 보급을 위해 떠났는데 중간에 정찰기가 미군 함대를 발견해서 선단의 아투섬 진입이 연기되었습니다. 제16선단은 미군 함대를 피해 새벽에 아투섬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이 와중에 수송선 아카가네 마루는 호위함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아투섬 진입을 시도하다가 미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와 경순양함 리치몬드 그리고 구축함 4척과 맞부딪혀 인디애나폴리스의 포격을 받고 침몰해버렸습니다. 아카가네 마루는 식량과 탄약을 탑재하고 수백 명의 증원 병력도 탑승하고 있었는데 보급물자는 물론 병사들도 생존자 단 한 명도 없이 전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일본군의 알류샨 보급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미군 항공기나 함정을 피해 다니지 않고 함정들을 모아 전력을 다해 수송선에 대한 집단 호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세워졌고 일단 아투섬의 수송선이 도착하면 300km 떨어진 키스카까지는 잠수함 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선단 수송을 실시한 것이 조금 전 언급한 3월 10일의 수송이었고 이 수송 작전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본 해군은 이 성공으로 자신을 얻어 곧 제2차 집단 수송 부대를 출항시키게 됩니다. 일본 시간으로 3월 22일 오후 4시 당시 일본령이었던 쿠릴 열도의 파라무시르 섬에서 아투섬의 일본군 기지를 향해 수송선단이 출항합니다. 파라무시르 섬에서부터 아투섬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였습니다. 호위함들과 수송선단은 처음부터 다 같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두 부대로 나뉘어져서 아투섬 근방에서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선단의 일본 수송선은 세 척으로 먼저 아사카마루, 그리고 사키토마루와 산코마루 이렇게 총 3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송선 3척을 호위하는 일본 함대는 중순양함, 경순양함 각각 2척에 구축함 5척도 따라붙었습니다. 이 선단은 풍속 초속 20m 그리고 4m 높이의 파도를 헤치면서 아투섬으로 향했습니다. 이 선단에는 일본 동부군 소속 제42사단 제130연대장이었고 앞으로 아투섬의 일본군 수비대를 지휘할 야마사키 야스오 대좌가 탑승하고 있었고 보병 약 550명과 고사포 대대가 탑승했고 식량, 비행장 자재와 야전병원 일부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호위함대의 지휘는 제5함대 사령장관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이 맡았습니다. 수송선 3척과 일본 호위함대는 계속 아투섬으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3월 26일이 되자 아투섬에서 약 370km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함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국 함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1929년에 취역한 미국 중순양함으로 둘리틀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고 항모 와스프가 침몰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승리한 에스페란스 곧 해전에서 손상을 입고 4개월간 진주만에서 수리를 마친 후 지금은 알류샨 열도에 와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일본 함대가 다가오던 그날 찰스 맥모리스 제독 지휘하에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국 함대의 일부였는데 미국 함대의 기함은 1923년에 취역한 경순양함 리치먼드였고 이 2척의 순양함 이외에 위에 나온 구축함 4척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중순, 경순 각각 2척과 구축함 5척에 비해 확실히 열세였습니다. 소련의 캄차카반도와 아투섬 사이에 코만도르스키 섬이 있습니다. 3월 26일 새벽 미국 함대는 코만도르스키 섬 남쪽 약 185km 그리고 아투섬 서쪽 약 330km 해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본 수송선단을 잡으러 아투섬에서 먼 서쪽까지 정찰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료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전 살펴본 일본 함대의 위치와 비교해보면 3월 26일 아침 일본 함대는 미국 함대의 북서쪽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미국 함대는 일렬 종대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선두에 섰던 함들 중 2척이 기함 리치몬드와 구축함 코글런이었고 오전 7시 30분 이 2척의 레이더에 북동쪽에서 항해하는 일본 함대 후미 그룹이 포착됩니다. 이 후미 그룹은 일본 수송선 아사카마루와 사키토마루 그리고 구축함 이나즈마였습니다. 맥모리스 제독은 곧 킹케이드 제독에게 적 함대를 발견했으며 공격 준비 중이라고 타전합니다. 이때 양측 간의 거리는 약 18km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특히 해전 상황이 자료마다 사건이나 시간, 서술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최대한 여러 자료를 보고 종합해서 비교한 다음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미 함대에서 일본 함대를 포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 함대 후미의 수송선에서 미 함대를 육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수송선 한 척과 구축함 한 척이 본대에서 이탈해 있었는데 처음 목격된 배가 이탈한 선단인 줄 알았다가 미 군함인 것을 알고 당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시계가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 함대가 따라오는 것이 확실해졌고 당시 일본 함대 선두에 섰던 기함이 중순양함 나치였는데 함교 휴게실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항공참모와 포술참모가 적함 발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 함대는 각 함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전투 준비에 들어갔고 조리병들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샌드위치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함대와 미 함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대방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접근했는데 오전 8시 40분까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코만도르스키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북동쪽으로 전진하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 함대도 따라갑니다. 호소가야 제독은 미 함대의 북동쪽에서 공격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함대를 우현으로 돌립니다. 이제 미 함대 쪽으로 다가오는 일본 함들은 선두에 중순양함 나치, 바로 뒤에 중순양함 마야와 경순양함 다마가 따라왔습니다. 후미에 있던 일본 수송선들은 북서쪽으로 피했습니다. 이때 이미 맥모리스 제독은 일본 함대가 자기 함대보다 숫자가 많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퇴각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주된 목표인 수송선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나치의 주포가 먼저 미 함대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때 양측 간의 거리는 약 18에서 20km인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약 2분 이내에 일본 함대와 미국 함대의 각 함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포격을 개시합니다. 일본 함대는 미 함대의 중순양함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포격을 집중합니다. 이 와중에 나치에서 미 함대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으나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전 8시 45분 미 함대는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맥모리스 제독은 미 함대가 숫자가 더 많은 일본 함대에 분리해서 일본 함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우고 기회를 보아 수송선을 잡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 함대의 움직임을 보고 함대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미 함대와 수송선 사이에 위치시켜 수송선을 지키고 또 한 부대는 미 함대의 좌연으로 접근해서 퇴로를 차단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양측이 진로를 바꿔 항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8시 50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발사한 8인치 포탄 한 발이 일본 기함 나치의 함교의 명중에 11명이 바로 전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해전의 첫 번째 명중탄이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코만도르스키 해전. 이제 초반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후의 전투 상황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